정말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내가 치매라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니? 우린 그냥 엄마가 편해지셨으면 해서 그랬던 거야. 그게 진심이었어. 진심. 위임장을 숨기듯 내밀고 내 이름으로 건물을 팔 계획을 세운 게 진심이었어? 그때는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놨을 줄은. 우리도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거야. 살아보려고? 너희가 살기 위해 나는 버려져야 했던 거니?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던 거야? 우린 틀렸어.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 몰랐지. 그게 가장 슬픈 일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끝끝내 모른다는 거.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 욕심이 숨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치매를 가장한 한 노부인의 대반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서울 강서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죠. 떡집 하나로 평생을 바쳐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었지만 누구보다 치열했고 또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 속에서 이상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자 씨였습니다. 엄마, 요즘 물건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 알죠? 말도 더듬고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순자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낯선 불안과 오래된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오래된 전통시장 뒷골목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언제나 첫 차보다 일찍 문을 열고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쪼그려 앉아 떡을 빚던 그 손길. 순자 씨는 그 자리를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떡하면 그 이름을 떠올렸다. 순자 씨는 올해로 78. 파주에서 평생을 살았고 가난했던 시절부터 시작해 자신만의 힘으로 떡집 하나를 번듯한 3층 건물로 키웠다.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낸 적은 없었고 오직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손에 물이 마를 틈 없이 일해왔다. 장사를 접고 나서는 건물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거나 시장을 둘러보는 게 일상이었다. 큰 돈은 손에 쥐어본 적이 없지만 묵묵히 모은 돈이 적지 않았고 그 사실은 아들 부부도 잘 알고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민수 씨는 순자 씨의 외아들이다. 올해 48.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성실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자 실패와 카드빚이 겹치며 꽤나 궁지에 몰려 있었다. 겉으로는 부모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마음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민수 씨의 아내 혜진 씨는 올해 45.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더 큰 매장을 열고 싶다는 욕심도 컸다. 하지만 세금 문제, 원장들과의 갈등,
홍보비에 대한 압박까지 겹쳐가게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부부에게 순자 씨는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었다.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명절마다 내려와 청소도 도왔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순자 씨는 이상한 눈빛을 느끼기 시작했다. 말끝마다 이젠 좀 쉬셔야죠. 요양원에 계시는 게 엄마도 편해요라는 말이 반복됐다. 심지어 며느리 혜진 씨는 시장 사람들에게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 걱정된다며 연민을 유도하고 다녔다. 그 말들이 돌아 순자 씨 귀에 들어왔을 때 허탈함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피어올랐다. 하루는 일부러 생전 쓰지 않던 단어를 혼동해 썼고, 하루는 물건을 냉장고에 넣은 뒤 기억나지 않는 척도 해봤다. 민수 씨와 혜진 씨는 눈빛을 교환했고, 그 짧은 찰나를 순자 씨는 놓치지 않았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점점 더 흐리멍덩한 척, 더 잊어버리는 척 행동했다. 단단했던 얼굴은 점점 흐려졌고 언어는 느려졌으며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멍해졌다. 그러자 며느리 혜진 씨는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통화 내용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요양원 계약은 했고 이참에 건물도 팔아야죠. 위임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전화를 순자 씨는 시장 골목 입구에서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듣게 되었다. 귀가 어두운 척했던 그날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마음속엔 깊고 긴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친절한 모습은 하루하루 뚜렷해졌다. 민수 씨는 예전보다 더 자주 파주에 내려왔고 혜진 씨는 틈만 나면 반찬을 쌓았다. 두 사람은 앉을 자리를 고르고 말끝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라는 말을 덧붙였다. 순자 씨는 눈동자를 떨고 기억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때로는 대화 중간에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얼버무렸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노인은 속으로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하루는 갑자기 민수 씨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어머니, 그냥 요양원 얘기 좀 알아봤어요. 일단 서류만 한번 보세요.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순자 씨는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은 그 한 장 한 장에 숨겨진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그 서류 중간에 살짝 껴있는 위임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형식상 편의를 위한 문서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지만 그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자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장을 꺼냈다. 곱게 접어둔 노란 서류 봉투 하나. 몇 달 전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지역복지재단 이사장과의 대화 끝에 작성한 기부 신탁 계약서였다. 이 건물은 이제 순자 씨 이름이 아니었다. 예금 계좌도 마찬가지였다. 혹여라도 나중에 몸이 불편해질까봐 미리 해둔 조치였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일이었다. 이제 그 문서를 꺼내고 싶었지만 순자 씨는 아직 아니라고 느꼈다. 민수 씨 부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멀리 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였다. 정말 내 아들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손등을 덮고 있던 담요는 점점 더 움켜쥐는 손끝에 쓸려가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가만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일부러 혼잣말을 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네. 떡을 만들었었나? 안 했었나? 문 밖에 서 있던 혜진 씨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시작했다. 그 순간이 그들의 첫 시도였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일까? 민수 씨는 심리상담센터에 진단 상담을 예약했고, 혜진 씨는 자신이 돌보는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시청에 문의하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들을 더 안심시켰다. 텅 빈 시선으로 마당을 바라보며 우리 민수 참 착하지 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흘려보냈다. 그 말을 들은 혜진 씨는 역게 미소 지었고 손끝은 벌써 휴대폰 속 부동산 앱을 켜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오후 민수 씨는 진단서 작성을 위한 병원 예약을 강제로 잡아두었다. 어머니, 가벼운 검사예요. 그냥 기억력 테스트 같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에 쥐고 있는 종이봉투의 각이 지나치게 단정했다. 순자 씨는 순간 주저하는 척하며 손가락을 떨고 천천히 신발을 신었다. 이게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민수 씨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고 순자 씨는 그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 노인은 흰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 민수 씨는 계속 시계를 보았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미리 전달받은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순자 씨는 일부러 숫자를 틀렸고 날짜도 혼동했다. 그럴 때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고 민수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그 메모지 너머를 꿰뚫는 듯 깊어지고 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요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요즘은 좀 흐릿하더라. 이름도 잘 안 떠오르고. 의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고 민수 씨는 눈을 빛냈다. 며칠 뒤 혜진 씨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 초안을 가져왔다. 겉으로는 순자 씨의 재산을 더 잘 관리해드리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은 다르게 흘러갔다. 건물 매각, 예금 인출, 의료 결정까지 모든 권한이 이 부부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다. 순자 씨는 손끝으로 문서를 넘기며 침묵을 지켰다. 시간이 흐르자 혜진 씨가 말했다.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힘드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침묵은 길었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손을 떨며 펜을 들었다. 마치 그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듯 가늘고 흔들리는 필체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 민수 씨는 곧장 부동산 사무소로 달려갔다.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절차를 문의했고 건물 시세를 조회했다. 혜진 씨는 고객 상담을 핑계로 가게 문을 닫고 시청의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다. 순자 씨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시점과 재산관리 권한 이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파주는 갑자기 늦겨울로 돌아간 듯 쌀쌀해졌고 순자 씨는 옥상 텃밭에 시든 상추를 천천히 걷어냈다. 손에 흙이 묻은 채로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봤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가슴 속엔 한겨울보다 차가운 각오가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가장 믿었다고 생각한 자신을 의심하게 된 그 순간이 더 아팠다. 밤이 깊어가자 순자 씨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엔 이미 효력이 없는 위임장 사본과 기부 신탁 계약서, 그리고 변호사의 명함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한 장 한 장 짚으며 눈을 감았다.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지켜보자.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수 씨는 부동산과의 통화를 마치고 건물 감정평가서를 집어들었다. 3층 상가의 가치는 생각보다 더 높았고 대출을 끼지 않아 순수익도 상당했다. 혜진 씨는 계약서를 복사하며 이거면 강남 쪽에 매장 하나는 바로 오픈하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깃들었고 목소리에는 기름이 흐르듯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날 밤 혜진 씨는 샴페인을 꺼내왔고 민수 씨는 이제 다 끝났다며 안도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너무 일찍 터져나왔다. 며칠 뒤 건물명의 확인을 위해 법무사를 찾아간 민수 씨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소리야? 등기부등본에 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으로 돼 있다고? 법무사는 문서를 다시 확인했고 실수일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모든 확인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몇 달 전 이미 순자 씨가 서류를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혜진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수 씨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그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완벽했다. 위임장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권한이었고 두 사람이 추진한 모든 매각 절차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그동안의 말과 행동을 곱씹기 시작했다. 치매라 믿었던 모든 행동들, 건망증처럼 보였던 장면들, 흐리멍덩했던 눈빛,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속은 거야. 우리가 완전히. 혜진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너졌고 민수 씨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그 무렵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용히 들렀다. 예, 저희 쪽에서도 상황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순자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 발걸음엔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다. 거리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순자 씨의 치맛자락은 바람결에 조용히 흔들렸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시장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나 잘 있어. 다 정리됐고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은 몇 없었다. 창밖에서는 시장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순자 씨는 마루에 앉아 묵은 된장국을 데웠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저녁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수 씨는 거칠게 서랍을 열어 과거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복사본을 꺼냈다. 서류 위에는 커피 자국이 어지럽게 번졌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명히 어머니 사인이 맞았어. 우리가 직접 받았다고. 혜진 씨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의 수법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저 속인 게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완벽하게 그들을 믿게 만든 다음 배신한 것이었다. 며칠 후 재단 측에서 공식 확인서를 보내왔다. 기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관련 절차 또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으며 기부자의 의사 또한 명확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더불어 순자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변호사 서명이 찍힌 공문서에는 가족 내 분쟁, 우려로 기밀을 유지해달라는 문장까지 있었다. 이 문장을 본 순간 혜진 씨는 책상을 두드렸다. 처음부터 우리 시험한 거였어. 모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더 큰 충격은 경찰의 방문이었다. 사기 미수 및 허위 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 진술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순자 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 병원 검사 시 녹화된 장면, 혜진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모든 자료가 증거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수 씨는 경찰 앞에서 손끝을 떨며 말했다.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러나 경찰은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회사는 사태를 인지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미 외부 감사로 인한 리스크가 적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었다. 민수 씨는 대기 발령을 받았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쌓아온 경력이 단 몇 줄짜리 문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혜진 씨의 피부관리샵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누락된 카드 매출과 직원 임금 미지급, 미신고 매출 등이 줄줄이 드러났다. 고객은 떠났고 직원은 그만뒀고 간판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다. 하지만 그 원망은 이내 공허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어떤 말도 이제 통하지 않았다.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의 잔잔한 뉴스 소리만 배경음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파주의 조용한 골목길에서는 순자 씨가 묵묵히 텃밭의 고랑을 정리하고 있었다. 흙냄새가 짙게 퍼졌고 봄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순자 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처럼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고요 속에서 민수 씨는 사무실 한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옷차림은 흐트러졌고 얼굴엔 면도하지 못한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 놓인 인사위원회 출석 공문서가 손끝에 스치자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새벽에 혼자 떡을 만들던 어머니의 등, 그 등 뒤에서 엄마 학교 가기 싫어라며 칭얼대던 자신을 조용히 토닥이던 손. 이제 그 손이 자신을 향해 어떤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불 꺼진 샵에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벽에 붙은 조사 중 딱지를 바라보며 텅 빈 공간에 스며드는 어둠에 몸을 맡긴 채였다. 화려한 간판, 반짝이던 제품 진열장,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 모두가 하나씩 꺼져가듯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에 쥔 가위가 식탁보의 끄트머리를 무의식적으로 자르고 있었다. 그 감각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고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파주의 집,
오래된 마루 위에 순자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고 종이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낮게 깔린 조명 아래 놓인 사진 액자 하나. 민수 씨가 유치원 졸업식 때 들고 있던 꽃다발,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던 그 얼굴.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뒤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민수, 사람은 사람을 지켜야 해. 돈이 아니라.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순자 씨는 가만히 입술을 달싹였다. 그래도 내 아들이었는데. 그 말에 눈시울이 살짝 젖었고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기려는 것도 벌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 며칠 후 이웃 청년 지훈 씨가 미역국을 들고 왔다. 할머니, 생신이셨죠?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놓이고 조용한 웃음이 방 안을 채웠다. 그 웃음에는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한 시대를 살아낸 이의 단단한 결심과 마침내 찾아온 고요가 머물 뿐이었다. 폭우가 내리던 수요일 아침, 순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파주지방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다. 오래된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 그 순간 안내데스크의 직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선생님, 오시기로 한 날이 오늘이었죠? 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고요하게 고개를 숙였고 곧이어 조사실로 들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그 속에는 민수 씨 부부가 순자 씨에게 위임장을 강요하던 녹음 파일, 요양원 강제 입소를 논의하던 통화 내용, 그리고 치매 진단을 유도했던 병원 방문 당시의 CCTV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가 법적으로 준비된 문서들이었다. 조사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진행됐다. 경찰은 상황의 전모를 파악했고 명백한 사기 미수 혐의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각 민수 씨는 회사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마지막 소명을 했지만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다. 징계해고 결정이 내려졌고 사유는 사적 이익을 위한 가족관계 악용 및 신뢰 위반. 출근하던 동료들이 그를 피하는 듯 시선을 돌렸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혜진 씨는 샵의 정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건물에 들렀다. 기계는 모두 철거됐고 벽에 붙었던 브랜드 로고는 흔적도 없이 떼어져 있었다. 간판이 사라진 유리문에는 폐업 정리 중 연락처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거리에 쏟아지는 비를 보며 혜진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적발되었고 벌금과 과태료까지 합쳐 수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남은 통장은 마이너스였고 아는 이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파주의 자그마한 분식집을 찾아갔다. 지훈 씨가 조용히 김밥을 싸고 있었다. 아직도 어색하지? 순자 씨는 그렇게 묻지 않았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작은 공간은 새로 꾸며지고 있었고 가게 앞엔 곧 오픈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순자 씨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지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였다.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텃밭에 들러 남은 고랑을 정리했다.
마늘이 잘 자라고 있었고 쑥은 벌써 한 뼘 넘게 자라 있었다. 손에 흙이 묻는 게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고 가슴속 깊은 응어리도 함께 풀려나가는 듯했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순자 씨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더는 속일 필요도 연기할 이유도 없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의 삶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파주 시장에 나간 순자 씨는 익숙한 골목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했다. 예전처럼 떡을 빚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를 찾는 이들은 여전히 많았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 들었어요. 아들이 그랬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따뜻한 콩떡 한 덩이를 손에 쥐어주었고 그 손끝엔 단단한 평온이 스며 있었다. 민수 씨는 서울 강서구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넓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정리하지 못한 짐은 아직도 박스에 담긴 채였다. 밤이면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알전구 하나로 방을 밝히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건 순자 씨가 보여주던 침묵이었다. 말없이 건넨 눈빛,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선 등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혜진 씨는 다시 고객을 모으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이 달렸고 예전 단골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세무조사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놓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욕심을 조금만 줄였더라면. 그 말은 울음처럼 터지지 않았고 공허한 울림만 방 안에 맴돌았다. 지훈 씨의 분식집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순자 씨가 후원한 자금과 시장 상인들의 응원이 합쳐지면서 조용하고 따뜻한 가게로 자리 잡은 것이다. 가게 앞 벽면에는 작게 적힌 문구 하나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받은 믿음,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문구는 순자 씨가 손으로 써준 문장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순자 씨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혼자 살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단호히 맞설 줄 아는 사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일으킨 말 그대로 파주의 여우였다. 골목길에서 순자 씨와 마주친 이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다. 순자 씨, 오늘은 밭에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용기 정말 배워야겠어요. 순자 씨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어떤 감정도 흐르지 않았다. 단지 한 생의 끝자락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다는 담담한 평화만이 머물고 있었다. 밤이 되면 순자 씨는 작은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곤 했다. 그 손길은 느렸지만 분명했고 틀린 부분은 다시 풀어메웠다. 삶도 그랬다. 어긋난 순간은 있었지만 결국 다시 엮고 다시 꿰매어 하나의 자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자락 위에는 단 한 줄, 오래도록 기억될 문장이 남았다. 사람은 재산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파주의 작은 시장 골목에 순자 씨의 이름을 딴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다. 순자의 손맛 청년 분식 가게를 운영하는 지훈 씨는 간판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그에게 순자 씨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틀어준 인생의 이정표였다. 그는 고객에게 떡볶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 가게는요, 한 분이 저한테 남긴 믿음으로 생긴 거예요. 따뜻한 국물에 담긴 진심은 손님들에게 전해졌고 점점 그 가게엔 정겨운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시장 골목에서 떡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순자 씨 떡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울림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후회로 남았다.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순자 씨라는 이름 하나에 무게를 더했다.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에 작은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내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밥 한 끼 하자. 편지는 짧았고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용서는 아니라도 단절은 아니라는 뜻. 기회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것이었다. 혜진 씨는 그 편지의 사본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욕심이 없었다면 순자 씨는 끝까지 그들을 지켰을 거라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다. 욕심은 재산을 탐했지만 순자 씨는 끝까지 사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순자 씨를 파주의 여우라 불렀다. 그 뜻엔 조롱이 없었고 오히려 존경과 찬사가 섞여 있었다. 속인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기에. 순자 씨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일을 시작하고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았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고구마나 쑥을 나누었다. 누구도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순자 씨였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마지막으로 남은 한마디. 사람은 재산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그 문장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겨져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온기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